세상에는 참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 듯한 삶, 그리고 맨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궈내야 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만났을 때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갈등과 마주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한 여인의 담담한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품격과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초보 엄마입니다. 아직은 아이가 올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기 일쑤고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이 들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제 이야기를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고요. 하지만 제가 겪어온 세상에는 그 이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염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말을 하더군요. 태어날 때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요.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까지. 마치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계급이 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돌이켜보면 저 역시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수저를 물고 세상에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죠. 제 입에 물려있던 것이 눈부시게 반짝이는 금수저였다는 사실을요. 사실 아주 어릴 적에는 제가 남들이 말하는 금수저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는 옷이 얼마나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졌는지, 제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귀한 유기농 식자재로 차려졌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저 따뜻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좋은 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늘 온화하고 따스한 공기로 가득했고 가족들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깊고 단단한 애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사랑이 존재했죠. 아버지는 꽤 이름이 알려진 건축 설계사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셨고 아버지가 설계한 건물들은 유명 건축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능력 있는 전문가셨지만 집에서는 늘 진중하면서도 따뜻한 가장이셨죠. 저희 가족이 살던 성북동의 그 집 역시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안 구석구석 아버지의 애정과 철학이 깊이 배어 있었어요. 높은 담장이 집 전체를 아늑하게 감싸고 있었고 묵직한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거실의 통유리 창 너머로는 사계절의 변화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죠. 여름이면 온갖 나비들이 날아와 꽃과 인사를 나누고 겨울이면 소복이 쌓인 눈 위로 제 작은 발자국을 남기며 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집안 곳곳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알려주시며 함께 숨바꼭질을 하곤 하셨습니다. 여기는 아빠랑 우리 딸만 아는 비밀 기지야. 엄마한테는 비밀.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집이라는 거대한 공간을 탐험하며 둘만의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우리 집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오랜 시간 흙을 만지며 도자기를 빚어오신 분이셨습니다. 말없이 흙을 어루만지고 손끝으로 섬세하게 형태를 다듬어 하나의 그릇에 온 마음을 담아내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어머니를 닮아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섬세한 감성을 배우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만남은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미술관 리모델링 프로젝트 때문에 현장을 찾았던 아버지와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던 어머니. 두 분은 그곳에서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셨고 예술이라는 공통된 관심사 덕분에 빠르게 가까워지셨다고 합니다. 만난 지 고작 3개월 만에 결혼을 선언하셨을 때 양가 어른들의 반대가 무척 심했다고 들었지만 두 분의 확고한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반대도 무의미했습니다. 결혼 직후 아버지는 성북동의 땅을 구입해 곧 태어날 저를 위한 집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물놀이할 공간, 친구들과 파티를 열 공간,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들어오는 창가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사랑의 결정체였죠. 저는 그 사랑 안에서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필요한 눈치를 보거나 세상 앞에서 주눅들 일이 없었을 뿐입니다. 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당당했죠. 부모님께서는 제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한단다. 하지만 자신이 베푼 것을 생색내거나 자랑하는 순간 그 행동은 천박해지는 거란다. 어릴 적에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나눔의 가치는 그 행위 자체에 있지 그것을 통해 얻는 인정이나 칭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처럼 제가 온전히 제 힘으로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저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졌죠. 그 생각에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큼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았고 공부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에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 부모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가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무심코 공책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선과 도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는 저의 감정과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죠. 건축가인 아버지와 도예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에게 무언가를 손으로 창조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요. 아빠, 엄마, 저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저는 붓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과 열정을 쏟아내듯 제 그림 실력은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여러 재료를 다뤄보았지만 투명하게 흐르고 겹쳐지고 스며드는 수채화만큼 제 감성을 잘 표현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물과 물감이 만들어내는 우연의 효과 속에서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쉼없는 노력 끝에 저는 서울에 있는 이름난 미술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입학 소식을 들으신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 이제 정말 작가가 되겠구나. 잘했다. 너다운 길을 찾은 것 같아. 대학 졸업 후 저는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전시회부터 차근차근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고 때로는 그림이 팔리지 않아 작업실 월세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제 손끝에서 작품이 완성될 때의 희열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할 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제 나이 34, 제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기획 전시에 제 작품이 선정된 것입니다. 실력 있는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였죠. 전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제 작품이 걸릴 공간과 조명을 확인하기 위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시를 총괄하는 대기업 문화사업팀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림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수채화가 이렇게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수채화도 말을 잘해요. 다만 조금 더 부드럽게 할 뿐이죠. 그 짧은 대화의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느꼈다는 운명이라는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힘으로 삶을 일궈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금수저는커녕 흙수저보다도 못했어요. 입에 물고 태어난 거라곤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가난뿐이었죠.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다닐 수 없었고, 군 복무기간 내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등록금에 보탰다고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도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이 아까워서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가 지나온 삶의 무게와 치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배경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건강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그 사람 곁에 있다면 저 역시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는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1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는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며느리 덕 좀 톡톡히 보고 싶다.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남편이 언제 저를 귀하게 키우셨어요? 학비 한번 제대로 보태주신 적 없잖아요 라며 정색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 덕 좀 보자는 말은 시어머니의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빌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던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시어머니께서 당신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전부 써버리신 겁니다. 돌려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망연자실했고 그 소식을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 아무 말 없이 보증금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위 인품 하나는 진짜다. 우리 딸, 사람 하나는 제대로 만났어. 부모님은 돈보다 남편의 책임감과 성실함을 더 높이 사주셨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그 빌라를 제 이름과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집값의 대부분을 저희 부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저희는 그날 밤늦게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엉망이 된 집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던 저와 남편은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시어머니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저희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사건의 전말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훔친 돈으로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려 했지만 현금은 받지 않는다는 말에 일본에 도착해서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더군요. 하지만 밤 비행기로 도착한 탓에 은행은 모두 문을 닫았고 조급해진 시어머니는 공항 근처의 허름한 사설 환전소에서 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기를 당한 겁니다. 환전상이 건넨 돈은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엔화, 즉 위조 지폐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 위조 지폐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려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위조 지폐 사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일본 경찰과 함께 그 사설 환전소를 찾아갔을 땐 이미 가게는 텅 비어있고 사기꾼들은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이 수사 기록만 남긴 채 일본에서 강제 추방되어 한국으로 송환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입니다. 간 크게 남의 돈을 훔쳤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가장 허무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일본에서의 수사 기록과 제가 제출한 절도 고소장이 연결되어 시어머니는 한국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누이가 어떻게 엄마를 고소할 수 있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남편은 엄마가 먼저 도둑질을 했잖아. 누나도 공범이야라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애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내 앞에 나서지도 않고 며느리 덕 소리도 절대 안 할 테니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다오. 그 간절한 목소리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었고 이 기회를 통해 시어머니의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소를 취하했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께 변호사까지 선임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조 지폐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호한 덕분에 다행히 처벌 없이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지내십니다. 한 번은 손수 끓인 미역국을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현관문 앞에서 30분이나 서성이다. 남편이 문을 열어주자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든 제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출산 후 처음으로 참여한 작은 전시회에서는 제 그림이 모두 팔릴 만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평론가는 제 그림에서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힘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마냥 보호받던 어린 시절의 제가 아니라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제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당당한 엄마이자 한 명의 작가로서 바로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제게 며느리 덕 좀 보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도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소란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제 앞에 놓인 삶을 더욱 단단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와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함께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 듯한 삶, 그리고 맨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궈내야 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만났을 때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갈등과 마주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한 여인의 담담한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품격과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초보 엄마입니다. 아직은 아이가 올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기 일쑤고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이 들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제 이야기를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고요. 하지만 제가 겪어온 세상에는 그 이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염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말을 하더군요. 태어날 때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요.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까지. 마치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계급이 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돌이켜보면 저 역시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수저를 물고 세상에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죠. 제 입에 물려있던 것이 눈부시게 반짝이는 금수저였다는 사실을요. 사실 아주 어릴 적에는 제가 남들이 말하는 금수저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는 옷이 얼마나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졌는지, 제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귀한 유기농 식자재로 차려졌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저 따뜻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좋은 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늘 온화하고 따스한 공기로 가득했고 가족들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깊고 단단한 애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사랑이 존재했죠. 아버지는 꽤 이름이 알려진 건축 설계사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셨고 아버지가 설계한 건물들은 유명 건축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능력 있는 전문가셨지만 집에서는 늘 진중하면서도 따뜻한 가장이셨죠. 저희 가족이 살던 성북동의 그 집 역시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안 구석구석 아버지의 애정과 철학이 깊이 배어 있었어요. 높은 담장이 집 전체를 아늑하게 감싸고 있었고 묵직한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거실의 통유리 창 너머로는 사계절의 변화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죠. 여름이면 온갖 나비들이 날아와 꽃과 인사를 나누고 겨울이면 소복이 쌓인 눈 위로 제 작은 발자국을 남기며 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집안 곳곳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알려주시며 함께 숨바꼭질을 하곤 하셨습니다. 여기는 아빠랑 우리 딸만 아는 비밀 기지야. 엄마한테는 비밀.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집이라는 거대한 공간을 탐험하며 둘만의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우리 집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오랜 시간 흙을 만지며 도자기를 빚어오신 분이셨습니다. 말없이 흙을 어루만지고 손끝으로 섬세하게 형태를 다듬어 하나의 그릇에 온 마음을 담아내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어머니를 닮아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섬세한 감성을 배우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만남은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미술관 리모델링 프로젝트 때문에 현장을 찾았던 아버지와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던 어머니. 두 분은 그곳에서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셨고 예술이라는 공통된 관심사 덕분에
빠르게 가까워지셨다고 합니다. 만난 지 고작 3개월 만에 결혼을 선언하셨을 때 양가 어른들의 반대가 무척 심했다고 들었지만 두 분의 확고한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반대도 무의미했습니다. 결혼 직후 아버지는 성북동의 땅을 구입해 곧 태어날 저를 위한 집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물놀이할 공간, 친구들과 파티를 열 공간,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들어오는 창가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사랑의 결정체였죠. 저는 그 사랑 안에서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필요한 눈치를 보거나 세상 앞에서 주눅들 일이 없었을 뿐입니다. 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당당했죠. 부모님께서는 제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한단다. 하지만 자신이 베푼 것을 생색내거나 자랑하는 순간 그 행동은 천박해지는 거란다. 어릴 적에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나눔의 가치는 그 행위 자체에 있지 그것을 통해 얻는 인정이나 칭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처럼 제가 온전히 제 힘으로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저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졌죠. 그 생각에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큼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았고 공부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에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 부모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가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무심코 공책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선과 도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는 저의 감정과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죠. 건축가인 아버지와 도예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에게 무언가를 손으로 창조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요. 아빠, 엄마, 저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저는 붓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과 열정을 쏟아내듯 제 그림 실력은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여러 재료를 다뤄보았지만 투명하게 흐르고 겹쳐지고 스며드는 수채화만큼 제 감성을 잘 표현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물과 물감이 만들어내는 우연의 효과 속에서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쉼없는 노력 끝에 저는 서울에 있는 이름난 미술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입학 소식을 들으신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 이제 정말 작가가 되겠구나. 잘했다. 너다운 길을 찾은 것 같아. 대학 졸업 후 저는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전시회부터 차근차근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고 때로는 그림이 팔리지 않아 작업실 월세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제 손끝에서 작품이 완성될 때의 희열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할 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제 나이 34, 제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기획 전시에 제 작품이 선정된 것입니다. 실력 있는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였죠. 전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제 작품이 걸릴 공간과 조명을 확인하기 위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시를 총괄하는 대기업 문화사업팀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림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수채화가 이렇게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수채화도 말을 잘해요. 다만 조금 더 부드럽게 할 뿐이죠. 그 짧은 대화의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느꼈다는 운명이라는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힘으로 삶을 일궈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금수저는커녕 흙수저보다도 못했어요. 입에 물고 태어난 거라곤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가난뿐이었죠.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다닐 수 없었고 군 복무기간 내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등록금에 보탰다고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도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이 아까워서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가 지나온 삶의 무게와 치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배경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건강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그 사람 곁에 있다면 저 역시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는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1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는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며느리 덕 좀 톡톡히 보고 싶다.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남편이 언제 저를 귀하게 키우셨어요? 학비 한번 제대로 보태주신 적 없잖아요 라며 정색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 덕 좀 보자는 말은 시어머니의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빌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던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시어머니께서 당신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전부 써버리신 겁니다. 돌려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망연자실했고 그 소식을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 아무 말 없이 보증금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위 인품 하나는 진짜다. 우리 딸, 사람 하나는 제대로 만났어. 부모님은 돈보다 남편의 책임감과 성실함을 더 높이 사주셨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그 빌라를 제 이름과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집값의 대부분을 저희 부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저희는 그날 밤늦게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엉망이 된 집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던 저와 남편은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시어머니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저희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사건의 전말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훔친 돈으로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려 했지만 현금은 받지 않는다는 말에 일본에 도착해서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더군요. 하지만 밤 비행기로 도착한 탓에 은행은 모두 문을 닫았고 조급해진 시어머니는 공항 근처의 허름한 사설 환전소에서 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기를 당한 겁니다.
환전상이 건넨 돈은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엔화, 즉 위조 지폐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 위조 지폐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려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위조 지폐 사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일본 경찰과 함께 그 사설 환전소를 찾아갔을 땐 이미 가게는 텅 비어있고 사기꾼들은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이 수사 기록만 남긴 채 일본에서 강제 추방되어 한국으로 송환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입니다. 간 크게 남의 돈을 훔쳤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가장 허무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일본에서의 수사 기록과 제가 제출한 절도 고소장이 연결되어 시어머니는 한국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누이가 어떻게 엄마를 고소할 수 있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남편은 엄마가 먼저 도둑질을 했잖아. 누나도 공범이야라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애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내 앞에 나서지도 않고 며느리 덕 소리도 절대 안 할 테니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다오. 그 간절한 목소리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었고 이 기회를 통해 시어머니의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소를 취하했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께 변호사까지 선임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조 지폐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호한 덕분에 다행히 처벌 없이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지내십니다. 한 번은 손수 끓인 미역국을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현관문 앞에서 30분이나 서성이다. 남편이 문을 열어주자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든 제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출산 후 처음으로 참여한 작은 전시회에서는 제 그림이 모두 팔릴 만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평론가는 제 그림에서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힘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마냥 보호받던 어린 시절의 제가 아니라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제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당당한 엄마이자 한 명의 작가로서 바로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제게 며느리 덕 좀 보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도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소란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제 앞에 놓인 삶을 더욱 단단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와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함께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 듯한 삶, 그리고 맨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읽어내야 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만났을 때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갈등과 마주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한 여인의 담담한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품격과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 2년차에 접어든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초보 엄마입니다.
아직은 아이가 올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기 일쑤고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이 들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제 이야기를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고요. 하지만 제가 겪어온 세상에는 그 이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염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말을 하더군요. 태어날 때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요.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까지. 마치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계급이 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돌이켜보면 저 역시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수저를 물고 세상에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죠. 제 입에 물려있던 것이 눈부시게 반짝이는 금수저였다는 사실을요. 사실 아주 어릴 적에는 제가 남들이 말하는 금수저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는 옷이 얼마나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졌는지, 제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귀한 유기농 식자재로 차려졌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저 따뜻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좋은 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늘 온화하고 따스한 공기로 가득했고 가족들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깊고 단단한 애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사랑이 존재했죠. 아버지는 꽤 이름이 알려진 건축 설계사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셨고 아버지가 설계한 건물들은 유명 건축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능력 있는 전문가셨지만 집에서는 늘 진중하면서도 따뜻한 가장이셨죠. 저희 가족이 살던 성북동의 그 집 역시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안 구석구석 아버지의 애정과 철학이 깊이 배어 있었어요. 높은 담장이 집 전체를 아늑하게 감싸고 있었고 묵직한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거실의 통유리 창 너머로는 사계절의 변화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죠. 여름이면 온갖 나비들이 날아와 꽃과 인사를 나누고 겨울이면 소복이 쌓인 눈 위로 제 작은 발자국을 남기며 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집안 곳곳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알려주시며 함께 숨바꼭질을 하곤 하셨습니다. 여기는 아빠랑 우리 딸만 아는 비밀 기지야. 엄마한테는 비밀.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집이라는 거대한 공간을 탐험하며 둘만의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우리 집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오랜 시간 흙을 만지며 도자기를 빚어오신 분이셨습니다. 말없이 흙을 어루만지고 손끝으로 섬세하게 형태를 다듬어 하나의 그릇에 온 마음을 담아내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어머니를 닮아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섬세한 감성을 배우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만남은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미술관 리모델링 프로젝트 때문에 현장을 찾았던 아버지와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던 어머니. 두 분은 그곳에서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셨고 예술이라는 공통된 관심사 덕분에 빠르게 가까워지셨다고 합니다. 만난 지 고작 3개월 만에 결혼을 선언하셨을 때 양가 어른들의 반대가 무척 심했다고 들었지만 두 분의 확고한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반대도 무의미했습니다. 결혼 직후 아버지는 성북동의 땅을 구입해 곧 태어날 저를 위한 집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물놀이할 공간,
친구들과 파티를 열 공간,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들어오는 창가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사랑의 결정체였죠. 저는 그 사랑 안에서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필요한 눈치를 보거나 세상 앞에서 주눅들 일이 없었을 뿐입니다. 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당당했죠. 부모님께서는 제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한단다. 하지만 자신이 베푼 것을 생색내거나 자랑하는 순간 그 행동은 천박해지는 거란다. 어릴 적에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나눔의 가치는 그 행위 자체에 있지, 그것을 통해 얻는 인정이나 칭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처럼 제가 온전히 제 힘으로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저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졌죠. 그 생각에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큼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았고 공부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에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 부모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가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무심코 공책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선과 도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는 저의 감정과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죠. 건축가인 아버지와 도예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에게 무언가를 손으로 창조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요. 아빠, 엄마, 저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저는 붓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과 열정을 쏟아내듯 제 그림 실력은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여러 재료를 다뤄보았지만 투명하게 흐르고 겹쳐지고 스며드는 수채화만큼 제 감성을 잘 표현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물과 물감이 만들어내는 우연의 효과 속에서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쉼없는 노력 끝에 저는 서울에 있는 이름난 미술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입학 소식을 들으신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 이제 정말 작가가 되겠구나. 잘했다. 너다운 길을 찾은 것 같아. 대학 졸업 후 저는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전시회부터 차근차근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고 때로는 그림이 팔리지 않아 작업실 월세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제 손끝에서 작품이 완성될 때의 희열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할 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제 나이 34, 제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기획 전시에 제 작품이 선정된 것입니다. 실력 있는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였죠. 전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제 작품이 걸릴 공간과 조명을 확인하기 위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시를 총괄하는 대기업 문화사업팀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림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수채화가 이렇게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수채화도 말을 잘해요. 다만 조금 더 부드럽게 할 뿐이죠. 그 짧은 대화의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느꼈다는 운명이라는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힘으로 삶을 일궈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금수저는커녕 흙수저보다도 못했어요. 입에 물고 태어난 거라곤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가난뿐이었죠.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다닐 수 없었고 군 복무기간 내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등록금에 보탰다고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도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이 아까워서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가 지나온 삶의 무게와 치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배경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건강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그 사람 곁에 있다면 저 역시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는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1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는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며느리 덕 좀 톡톡히 보고 싶다.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남편이 언제 저를 귀하게 키우셨어요? 학비 한번 제대로 보태주신 적 없잖아요 라며 정색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 덕 좀 보자는 말은 시어머니의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빌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던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시어머니께서 당신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전부 써버리신 겁니다. 돌려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망연자실했고 그 소식을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 아무 말 없이 보증금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위 인품 하나는 진짜다. 우리 딸 사람 하나는 제대로 만났어. 부모님은 돈보다 남편의 책임감과 성실함을 더 높이 사주셨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그 빌라를 제 이름과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집값의 대부분을 저희 부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저희는 그날 밤늦게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엉망이 된 집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던 저와 남편은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시어머니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저희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사건의 전말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훔친 돈으로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려 했지만 현금은 받지 않는다는 말에 일본에 도착해서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더군요. 하지만 밤 비행기로 도착한 탓에 은행은 모두 문을 닫았고 조급해진 시어머니는 공항 근처의 허름한 사설 환전소에서 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기를 당한 겁니다. 환전상이 건넨 돈은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엔화, 즉 위조 지폐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 위조 지폐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려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이조 지폐 사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일본 경찰과 함께 그 사설 환전소를 찾아갔을 땐 이미 가게는 텅 비어있고 사기꾼들은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이 수사 기록만 남긴 채 일본에서 강제 추방되어 한국으로 송환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입니다. 간 크게 남의 돈을 훔쳤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가장 허무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일본에서의 수사 기록과 제가 제출한 절도 고소장이 연결되어 시어머니는 한국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누이가 어떻게 엄마를 고소할 수 있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남편은 엄마가 먼저 도둑질을 했잖아. 누나도 공범이야라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애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내 앞에 나서지도 않고 며느리 덕 소리도 절대 안 할 테니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다오. 그 간절한 목소리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었고 이 기회를 통해 시어머니의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소를 취하했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께 변호사까지 선임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조지폐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호한 덕분에 다행히 처벌 없이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지내십니다. 한 번은 손수 끓인 미역국을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현관문 앞에서 30분이나 서성이다. 남편이 문을 열어주자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든 제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출산 후 처음으로 참여한 작은 전시회에서는 제 그림이 모두 팔릴 만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평론가는 제 그림에서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힘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마냥 보호받던 어린 시절의 제가 아니라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제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당당한 엄마이자 한 명의 작가로서 바로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제게 며느리 덕 좀 보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도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소란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제 앞에 놓인 삶을 더욱 단단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와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함께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 듯한 삶, 그리고 맨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읽어내야 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만났을 때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갈등과 마주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한 여인의 담담한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품격과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 2년차에 접어든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초보 엄마입니다. 아직은 아이가 올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기 일쑤고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이 들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제 이야기를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고요. 하지만 제가 겪어온 세상에는 그 이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염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말을 하더군요. 태어날 때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요.